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직 장차관 100여 명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시도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한상의 특강에서 기업 활동의 자유 보장과 과감한 기술 혁신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혼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와 TV토론 등 대선까지 남은 변수를 살펴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의 추경 증액 요구에 국회가 지시한 합리적 대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심사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뉴스앤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 20대 대선의 주요 변수, 설 연휴 민심과 대선 후보들의 첫 번째 TV토론 평가, 그리고 4선 연임 금지 등 당내 인적 쇄신 바람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결위 중계방송 관계로 늦게 방송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전직 장차관 출신 100여 명의 지지를 얻으면서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이 후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진화된 민주정부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위기아동 발굴 사업의 전국 확대를 검토하고 탐정업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전직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 104명이 국정연구 포럼을 출범하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포럼의 상임 고문을 맡은 박 전 총재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개혁을 추진할 사람은 이재명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환영했습니다. 진화된 민주정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정말로 천군 만마보다도 더 든든합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응하지 않게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이 후보는 국민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진영에 상관없이 인재를 고루 등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재와 정책에 있어서 진영을 가리지 않는 통합 정부가 필요하고 내각 역시도 국민 내각으로 가야 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시도당 위원장단과 연석회의를 갖고 대선 승리 다짐과 함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당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추경안과 관련해 이 후보는 추경 확대가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은 당선 후 정부의 긴급 확대 추경을 요구한 뒤 그래도 부족하다면 긴급 재정명령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할 때 위기아동을 조사하고 발굴해내는 위기아동 발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정책 행보도 펼쳤습니다. 또 소확행 공약의 하나로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해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메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불법이나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공인탐정 자격증 제도를 만들고 실종자 수색과 물건 소재 파악 등으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엄격히 운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 경제 행보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는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특별 강연에서 역동적 성장으로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 핵심으로 규제 개혁을 꼽았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역동적 혁신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선 경제 전반의 제도와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규제 개혁을 강조하며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히고 정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봅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디지털 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하고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우리의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논란이 됐던 주 52시간제에 대해선 연평균 주 52시간을 지키되 노사 간 합의로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고 하는 그 업무의 종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노사 간의 합의로 이거를 더 유연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정부가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관련해선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들에 대한 대출 문턱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생활안전과 보건의료 공약도 발표하며 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을 개선해 도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자의 면허 결격 기간은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골다공증의 무료 검진은 현행 2회에서 4회로 우울증의 검사 주기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 국가 건강검진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고 디지털 경제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며 과학기술 부총리를 신설하고 국가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여야는 14조 원의 추경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30조 원대로 증액할 것을 주장했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여야가 재원 마련 방안에 합의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증액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정부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료가 밀리고 급기야 폐업을 결정하는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해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손실 보상 피해 인정률을 80% 설정한 것은 정당한 보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헌법 23조 3항에 의하면 100% 보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여야가 증액에 합의하더라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여야는 홍 부총리의 월권행위다, 민주주의 부정이라는 비판을 쏟아내며 추경안 증액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했습니다. 총리님께서 잘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서 짊어져야 될, 감내해야 될 여러 가지 재정적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정부에서 수용해 주기를 촉구하는데 여야의 증액 요구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여야가 합의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부 미세 조정은 가능하지만 대폭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는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한다면 정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14조 원보다 일부 조정, 미조정은 될 수 있겠지만 규모가 2배, 3배 된다는 것은 저는 너무 부작용도 크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를 전제로 추경안 증액 여지를 남겼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는 첨예합니다. 여당은 국가 채무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국채 발행을, 야당은 국채 발행은 안 된다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소관 추경안을 심사했습니다. 특히 여야는 재택치료 환자 관리가 허술한 것은 정부의 늑장 대응 탓이라고 질타하며 관련 예산 증액과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지금 13만이 만약 도래된다면 이와 같은 재택치료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확진자가 크게 늘 것을 고려해서 격리시설, 병상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확보를 더 많이 해야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병상 확보 예산, 관리 예산 이런 게 좀 증액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재택치료는 고위험군 위주로 집중 관리하면서 일반 관리군에 대해서도 비대면 진료와 상담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중국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즉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단독 양자회담을 갖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주요국 정상들과도 적극적인 순회 외교를 이어갔는데요. 올림픽에 출전 중인 우리 대표 선수단도 응원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중국 서열 3위인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박병석 국회의장. 단독 양자회담에서 두 의회 수장은 먼저 문화 콘텐츠의 개방 확대와 경제협력 방안,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최근 잇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박 의장은 중국에 더욱 강력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했는데 리 위원장도 중국은 나름의 방법으로 북한과 대화하겠다며 한중 간 소통과 조율을 유지하자고 화답했습니다. 박 의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각국 정상급 외빈을 위해 마련한 환영 오찬에도 참석해 IOC 위원장과 싱가포르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등과 잇따라 올림픽 순회 외교를 펼쳤습니다. 중국 주요 언론들과 인터뷰도 이어졌습니다. 중국 국영방송인 CCTV와 인민일보, 홍콩의 대표 위성방송인 봉황TV와 인터뷰를 가진 박 의장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길 희망했고 30년을 한번 정리해보고 앞으로의 30년을 새로 설계하는 큰 방향에 관해서 우리 양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 의견을 모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요. 특히 문화 교류가 양국 발전을 이끌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중국이 문화 콘텐츠를 개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로가 문화 콘텐츠를 좀 획기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문화 콘텐츠의 개방 정도가 좀 불균형하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단도 응원했습니다. 박 의장은 올림픽 개막식과 쇼트트랙 경기를 참관하며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한 데 이어 미디어 센터를 찾아 국내 취재진을 격려했습니다. 지친 국민들에게는 기쁜 소식을, 선수들에게는 후회 없는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올림픽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박 의장은 현지 교민 경제인들과 화상으로 만난 자리에서는 가족 동반 비자 발급의 어려움과 엄격한 방역 정책과 관련해 정부 당국에 전달해 최대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 이어서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에서도 개헌 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1987년 현행 6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 30년 넘게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개헌 추진. 역대 대통령 선거 때마다 화두로 떠올랐던 만큼 이번 대선 때도 다시 개헌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선 갈등과 대립의 근본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꼽고 그 해결책으로 개헌을 강조했습니다. 승자 독식의 진영을 구축하면 비참한 권력 투쟁을 계속됩니다. 모든 국민이 절실하게 원하는 통합과 협력, 상생과 협치를 위해서는 현행 헌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토론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도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위한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내용에선 차이를 보였습니다. 중임제는 지금 가당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빨리 그 다당제 하에 그 책임 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세스를 하나라도 더 앞당기고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선거를 3번 치릅니다. 2번으로 줄이자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대선과 총선을 같이 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안정을 기하자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개헌에 찬성하지만 분권형 대통령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쏠립니다. 헌정회는 대선 뒤 6개월 안에 국회의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간 국민 의사를 수렴해 헌법 개정안의 기초안을 마련하는 개헌 절차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발의로 제정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여야가 다음 달 9일 열리는 대선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선대위 본부장단 회의에서 사전투표 종료 이후 확진된 유권자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참정권 보장에 여야의 초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도 오늘 선대본부 회의에서 지금 추세로 선거 당일 확진자가 수십만 명을 넘어설 수도 있는데 사실상 대책이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S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PD가 민주당 항의로 하차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선거법상 저촉되는 발언에 대해서 선대위가 방송사에 문의하는 건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진행자가 이재명 후보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후보라고 인식할 수 있는 말을 하며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은 공인이 하는 것인 만큼 특정 후보를 찍지 말라고 하는 건 선거법에 저촉되는 발언이라며 하차 등의 조치는 SBS가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성남FC 수사를 맡던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를 내며 불거진 박은정 성남시청장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호수 검찰총장 면담과 직접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이미 국민의힘에 면담 요청 거절 의사를 통보드린 바가 있다며 미리 밝힌 방침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민주주의 수준은 의회 기능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달렸다며 믹타 국회의장 회의가 의회 역할에 새 지평을 여는 길잡이가 되도록 연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장은 오늘 우리나라를 비롯해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5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화상으로 진행된 제7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끝으로 5개국 의회 대표는 백신의 공정 분배를 위한 국제사회 연대 등 의회 차원의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담은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D-30인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지지율이 이제 박빙인 상황 속에서 앞으로 남은 그 기간 동안에 대선판을 흔들 변수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현 상황에서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 그리고 남아있는 이 여야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 그리고 또 배우자 리스크가 마지막까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먼저 그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부터 좀 살펴보죠. 그동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모두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이제 선을 그어왔는데 입장에 변화가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좀 입장 변화에 이제 기류가 읽히고 있습니다. 이제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공개적인 언급도 나왔는데요. 네. 오늘 당 회의 직후 이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이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어제 이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 초박빙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또 선대본 정권교체 동행위원회 대외협력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도 큰 표차로 이겨야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면서 이기고 있어도 더 이기기 위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이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단일화와 관련한 입장 표명에 이제 그 변화의 기류가 이제 감지되고 있는데 그 이유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나요? 이제 박빙인 이재명 후보와의 이 지지율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겠죠. 이 설 전까지만 해도 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로 이 자강론이 우세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대선 후보 4인 첫 토론회 이후 여론조사에서 이 이재명 후보와 지지율 격차를 크게 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단일화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부적절한 사안이라고 하면서도 이 안철수 후보와 정권 교체 방향이 같기 때문에 단일화 논의 배제할 필요는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거든요. 또 단일화 논의는 공개로 진행할 게 아니라 자신과 안 후보가 전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해서 윤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시기와 상황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 단일화 논의가 되더라도 이 공개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 물밑 협상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준석 대표 이 단일화 불가론 고수하고 있죠. 때문에 단일화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이 당내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당도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변한 건가요? 아니요, 이제 국민의당의 공식 입장은 안철수 후보의 대선 완주입니다. 여전히 이 단일화에는 선을 긋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대선일이 다가올수록 이 지지율 추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선거 비용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이 지지율, 이 15% 이상이 된다면 이 완주의 무게를 두겠지만요. 이제 현재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 10%대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다가 네. 이 정권 교체를 위해 단일화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 때문에 이 국민의당에서도 이 단일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 이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로 단일화 여론이 높으면 단일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박 기자가 꼽았던 이번 대선의 남은 기간 동안의 두 번째 변수 TV 토론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죠. 2차 TV 토론 오는 11일에 열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야 대선 후보 4인이 두 번째로 맞붙는 2차 TV 토론이 11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기자협회는 오는 11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이 토론을 열기로 하고요. 네. 이 JTBC, MBN 등 종편 4개사와 이제 연합뉴스TV 등 보도 채널 이 2개사를 합쳐서 6개사가 중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자는 이 기자협회가 추천을 하고요. 여야 4당 후보가 동의한 인물로 정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여야가 내일 다시 실무 협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2차 TV 토론이 당초에는 8일, 그러니까 내일 열릴 예정이었었죠. 근데 왜 무산된 건가요? 이제 국민의힘이 이 토론 생방송 진행을 맡게 될 이 언론사의 편향성을 문제를 삼았고요. 또 이제 윤석열 후보의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면서 며칠 미루자고 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에게 보다 더 유리한 토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이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토론을 할 때마다 윤석열 후보 이 발언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지난 1차 토론 때도 이 아리백을 아냐 모르느냐 이런 논란이 든 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특정 방송사가 갖춰놓은 토론 틀을 수용할 경우 불리하다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번 2차 토론 때에는 청년 대책과 이 코로나 방역 대책이 주제로 논의가 됐었는데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1차 토론 때 선방을 했던 이 부동산과 외교 안보를 다시 다뤄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변수로 꼽았던 배우자 리스크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이재명, 윤석열 이 두 후보 모두 이 배우자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이 과잉 운전에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가 여기에 이제 제보자가 앞으로 어떤 걸 더 폭로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 윤 후보도 부인 김건희 씨의 무속 논란과 7시간 통화 등의 논란도 여전합니다. 여기에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김만배 씨 수사 결과 등이 나오는 시점에 따라서 대선 판세가 요동을 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대선 30일 전 막판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박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2월 7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80분 비공개 회동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 저녁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80분간의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번 만남은 이 후보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후보가 대선을 30일 앞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를 돕다가 결별한 김 전 위원장을 만났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이번 회동에서 김 위원장에게 코로나 위기 극복 방안과 함께 각종 정치적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무엇보다 이 후보 지지율이 30%대 묶여있는 만큼 중도층과 부동층 지지율 확대 차원에서 김 전 위원장과의 회동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내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에 이어서 저 TV 토론의 효과도 기대만큼 보지 못하자 외연 확장을 앞세운 전략 수정이란 뜻인데요. 이 후보의 이 같은 변화 그리고 이례적인 김 전 위원장과의 비공개 회동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랑 그러한 경제 철학이나 방향이 더 접점이 있지 않겠는가. 특별한 왔다 갔다 뭘 지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에 맞는 조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인이시니까 찾아오는 사람을 쫓아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겠다 그러면은 아마 거절할 수가 없어서 만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양식이 있는 분이니까 하루아침에 그 태도를 돌변하시거나 그럴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선 불과 한 달여 전까지 윤석열 후보를 도왔던 김 전 위원장이 당장 이 후보 지원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죠. 실제로 김 전 위원장은 오늘 어제 회동에 대해서 할 말 없다, 관심 가질 필요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야를 넘나들며 킹메이커 역할을 해온 김 전 위원장. 여권의 이딴 러브콜 속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한 측면 지원에 나서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정치톡은 윤석열 건강 이상설입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여야 4당 대선 후보의 두 번째 TV 토론이 국민의힘의 불참 선언으로 무산된 가운데 그 원인을 놓고 여야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TV 토론 생방송 진행을 맡은 JTBC의 편향성과 윤 후보 건강을 이유로 날짜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토론을 거부한 날, 윤 후보가 공식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건강을 핑계로 토론은 깨면서 폭탄주는 마셨나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는데요.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 폭탄주를 20잔씩 드시는 분이 서너 잔밖에 못 드시는 걸 보면 상당히 건강이 악화된 걸로 보인다고 비꼬았고요. 윤호중 원내대표, 대선 토론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런 생태가 또 어디 있겠냐며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토론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윤석열 후보는 바로 그 시각에 제주도에서 선거운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선거운동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함께 폭탄주까지 마셨다고 합니다. 자기 건강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건 아닌지 또 건강 그 자체 핑계에 불과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비판에 국민의힘에선 말이 와전된 것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윤 후보 건강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건강 이상설을 일축했습니다. 상당히 건강이 좋으시고요. 지방 일정이 많고 그러니까 좀 그런 컨디션 같은 경우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이 좀 크게 와전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무적 측면에서야 매일 강행군하고 있는 이 일정 속에서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좋은 컨디션일 때 나가서 토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내일 TV 토론을 거부한 국민의힘, 오는 금요일인 11일 토론 개최를 다시 제안한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11일 토론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각 당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대선 주자들의 TV 토론, 오늘 11일 두 번째 토론은 과연 무사히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이상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불과 30일 남았습니다. 민심을 흔들 막판 변수에 대한 제1야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태 최고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이 이제 무산이 됐는데요. 당에서는 주최 측의 편향성 또 윤석열 후보의 건강을 이유로 그 이유를 들었는데 나머지 그 3당이 불편한 심기를 이제 드러냈고 국민의힘이 11일을 콕 집어서 역제안한 거에는 어떤 그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또 꼬집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론 주최 측은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그 국민의힘 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께서는 줄곧 토론 기회를 가급적 최대한 많이 하자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 오셨습니다. 토론 실력이야 이미 10차례, 16차례죠. 저희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검증되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내일로 예정됐던 토론 실무 협상 부분에서 이견이 있어서 무산된 모양인데 각 후보들마다 아전인수식으로 상대방 때문에 토론이 무산됐다는 이런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때문에 토론이 무산됐다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의 공격에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거 기억하십니까? 이재명 후보께서는 2018년도에 토론 질문의 평행성을 이유로 토론에 불참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 인천 경기 기자협회 초청,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에 불참한 것인데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인지 저는 이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무산됐냐를 따지는 것이 저는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11일에 토론이 열리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께서 좀 훌륭한 토론 실력을 보여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단일화를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윤 후보 말에 참모들이 주파수를 맞추고 있지만 단 한 사람 이준석 당대표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둘러싸고 이거 당내 갈등이 다시 터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단일화를 하자고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과 단일화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정권 교체를 위한 대의에 함께하는 입장에서 저는 각각 저마다 그 필승 전략을 고민하시다 보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의견 다툼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제 생각은 결말은 어떤 방향이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1이 2+알파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며칠 남지 않은 시간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따라서 저는 만약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야권 구성원 모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단일화가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되고요. 만일 단일화가 여의치 않다면 저는 저희 윤석열 후보께서 제1야당 후보로서 국민의 최종적인 판단을 압도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서 열심히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제 여당의 이재명 후보가 이제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를 도왔던 김종인 전 위원장과 전격 회동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김 전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를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국민의힘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정치권의 큰 어른이신 만큼 여야를 떠나서 대선 후보가 찾아뵙고 조언을 듣는 행보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일각에서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재명 후보를 공식적으로 도울 수 있다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지만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아닌가 제 개인적인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김 위원장께서는 줄곧 정권 교체의 당위성과 그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은 대선 국면에서 분명히 저희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대한민국 호의 선장을 뽑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제 꼭 30일 남았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마지막 한 달 진검승부에 돌입을 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승기를 잡은 후보가 보이지 않고 혼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5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도 작년에 이어서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선 변수로 이제 꼽혔던 설 연휴 민심 그리고 대선 후보 TV 토론이 1차 TV 토론이 이제 열렸습니다. 이후 민심이 이제 향방이 어디로 쏠릴지 이제 관심이 이제 쏠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먼저 의원님께서 살피신 대선의 해 지역구의 그 설 민심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역구가 대전 유성이니까 네. 지난 설 연휴 동안에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을 뵙지는 못했지만 뵌 분들의 마음은 잘 표시 안 하려고 그러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의 배경에는 각 후보들에 대한 불만이 좀 많고 다른 데랑 아마 비슷하죠. 비호감도가 높고 네. 그러면서 선뜻 어느 후보를
뭐 지지한다 이런 표시들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후보들이며 또 각 정파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더 분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 첫 대선 후보 TV토론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질문을 좀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번 토론으로 뭐 큰 효과를 가져가지 못했고 첫 사자 TV토론은 윤석열 후보의 판정승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 어떤지 들어보고 제가 싶습니다.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판정승한 것 같은데요. 라고 저는 이제 민주당 사람이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걸 보면은 이번에 뭐 타당 후보가 더 잘했다 이런 그런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는 토론을 잘한다, 또 말을 잘 능수능란하게 한다라는 기대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는 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저효과 때문에 좀 평가를 받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각 후보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풍부한 국정 경험에 대한 식견, 경륜 이런 것들을 좀 발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좀 죄송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국정의 상당 부분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미흡함이 좀 여실하게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남은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점을 부각해서 또 좋은 면을 보여주면 좋을지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는 유능함 또 하면 반드시 성과를 낸다. 그리고 국정에 대해서는 향후 국정의 운영을 맡길 정도의 역량을 갖췄다. 이런 걸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야 되겠죠. 예, 물론 지금 정권 심판론이라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의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고 또 대장동 의혹이나 또 욕설 파문 등 뭐 이런 본인이 해결해야 될 그런 의혹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는 본인이 또 해결해야 되고 또 문재인 정부의 공과가를 함께 계승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다음 국정은 결국은 유능함 또 역량, 의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 아주 확실한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비전 또 역량 또 유능함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TV 토론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있는데 당초 이제 두 번째 TV 토론이 내일 열릴 예정이었죠.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제 주최 측의 편향성 등을 이제 문제 삼아서 무산이 됐고 지금 금요일 11일에 이제 성사가 될지 또 이제 관심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역시도 지금 뭐 100% 개런티된 상황은 아닌 거죠. 이렇게 제가 TV 토론 날짜를 뉴스에서 둘러싸고 봤을 때는 11일 날 이렇게 방송 TV 토론을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대략 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더 미뤄야 될 명분이 없거든요. 원래는 사당이 가능하면 그 TV 토론을 좀 자주 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도 충족해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해야 될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건 어느 후보나 다 선호 피할 수 없는 반드시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뭐 주최 측의 편향성을 이유로 내일 해야 될 것을 미뤘다는 거는 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미뤘다가는 아마 엄청난 국민적 비판을 받을 것이고 그와 함께 표도 상당 부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윤석열 후보도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머지 세 후보는 당연히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럼 11일 날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군요. TV 토론이 물론 이제 중요하니까 이런 일들도 생기는 거일 텐데 사당의 이런 TV 토론을 둘러싼 신경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저 지난번에도 TV 토론하면서 자료를 갖고 가니 아니 또는 며칠 날 몇 시에 하느니 이런 좀 어찌 보면 좀스러운 건 가지고 사실을 통 큰 정치를 못 보이고 그거 하나 합의하지 못하고 결국 무산시켰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국민적 비난도 커졌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여러 국가적 위기에 놓여 있는 그 최고의 지도자를 뽑는 이 대선 국면에 방송 토론의 여러 가지 형식적인 거 가지고 지엽적인 부분을 가지고 토론 자체를 무산시키는 건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각오하고 핑계를 대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네, 대선이 어느덧 3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거대 양당의 그 두 후보가 초접전인 상황입니다. 안개수 판세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 후보가 언제쯤 격차를 벌이면서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뭐 워낙 그 여론조사를 추이를 보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고 뭐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불허할 정도의 굉장히 혼전이다 싶은데요. 달리 방법이 있겠습니까?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건 정직하게 해명할 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서 국민적 의심이나 의혹을 풀어드리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분명히 사과도 드리고 그러면서도 또 이재명 후보의 강점인 그 국정 운영의 유능함 또 성과를 냈던 그런 것들을 국민들께 확신을 심어드리는 그런 것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판세를 그 의원님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그 50대 50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약간 여론조사 그 수적으로는 그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앞서는 결과들이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이재명 후보가 앞섰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추이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느 특정 후보가 누구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어쨌든 혼전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젯밤 이제 깜짝 소식이 이제 전해졌는데요. 이재명 후보, 김종인 전 그 총괄 선대위원장 국민의힘 두 분이 이제 전격 비공개 이제 회동을 했는데 왜 만난 건지 그 어떤 식으로든 그 이재명 후보를 좀 도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왜 만났는지 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정보가 없습니다. 예. 예. 이재명 후보로부터 직접 들은 바도 없고 또 그걸 또 묻기도 또 좀 예민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거는 내용은 모르고 향후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재명 후보를 뭐 지지를 선언해 주신다든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도와주는 방법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이 김종인 위원장이 그 지금까지 견제해왔던 자신의 정치적 가치가 경제 민주화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를 이재명 후보의 유능함을 통해서 실현을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 또는 지원도 해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는 해봅니다. 네. 그러나 뭐 구체적으로 과연 어느까지 있을지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네네. 네, 의원께서는 또 대전 유성구의 또 5선 중진이신데요. 네. 송영길 대표발 인적 쇄신으로 동일 지역 4선 연임 금지 법안 발의를 예고를 했습니다. 꼼수 논란의 당선 횟수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3선 초과 연임하는 걸 금지시킨다든가 또는 뭐 586 네. 저는 586에 선배되는 사람입니다만 네. 586 뭐 용태론 이런 주장을 하는 건 본질적이지 않다. 제가 그래서 어느 방송에서 그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 배 아픈 약을 줄 생각은 안 하고 발등에 소독약 바르는 격이다. 말하자면 본질과 관계없는 변죽을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개혁은 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당의 독과점 체제를 구축하면서 적대적 공정관계를 통해서 정치적 폐해를 일으킨 점에 있기 때문에 양당의 독과점을 해체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저는 요체라고 봅니다. 그런 양당의 기득권적인 그런 특권 또는 기득권을 해체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당내에서 특정인 몇몇 사람들 또는 뭐 실제로 이루어질지도 모르지만 반응도 없고 감흥도 없고 뭐 확실한 실효성도 없는 것을 내놓고 정치 쇄신책이다 내놓는 거는 그 선거용으로 호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고 물론 고육지책이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네. 저는 그것보다는 본질적으로 정치인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반감의 본질을 꿰뚫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처방이 이제 잘못됐다라는 그거는 말씀이십니다. 양당의 네. 독과점 구조로부터 생긴 폐해가 크다라는 점이고요. 그 양당이 보다 더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돼야지 당내에서 몇몇 의원들의 뭐 용태 또는 뭐 출마 금지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의뢰해왔던 상투적인 것이다. 실효성도 없고
별로 국민들 감흥도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 그 감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쇄신의 본질은 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당제를 유지하면서 독과점 구조를 이득을 얻어왔습니다. 네. 예, 서로 적대적 공정관계를 해왔죠. 이거를 해체시키려면 독과점 구조를 해체해야 되고 그러려면 더불어민주당과 그 국민의힘의 양당제에 갖고 있는 기득권을 놓는 것도 시작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려면 선거구제를 개편을 대대적으로 한다든가 또는 정당법이라든가 또는 국회법의 교수단체에 관한 요건을 대폭 완화해서 소수당도 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한다든가 그래야만 그 거대 양대 정당의 독과점 구조가 약화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네. 네, 어느덧 이민년 올해도 한 달 이상 지났습니다. 네. 좋은 시작 하셨길 바라고요. 앞으로 남은 올 한 해 어떤 계획과 목표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미 냈던 법안들이 있습니다.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과학기술 중심 국가로서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되는 법안들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와 함께 그 부당한 차별 금지 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를 받도록 하는 평등법의 입법 이런 것들이 빨리 입법화되도록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네. 예, 왕성한 의정 활동 펼치시는 거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에서는 20대 대통령 선거의 판세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5선의 중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공기가 더 부드러워지겠고요. 기온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5도로 오늘보다 2도 정도 높겠고요. 한낮 기온도 서울이 영상 3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주말까지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 뉴스N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